차가운 자동문이 열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익숙한 손길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초록색 소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유리병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계산대 앞에 섰어요. 알바생이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보는 얼굴이었죠. 20살쯤 돼 보였어요.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삑 하고 울렸어요. 1,500원이라고 말하더군요. 지갑을 꺼내 동전을 세웠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편의점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알바생이 문 밖까지 따라 나왔어요. 궁금한 게 있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시냐고요. 다른 손님들은 시간이 제각각인데 할아버지만 정확히 10시에 온다고 말했어요. 대답이 막혔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습관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알바생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했어요. 뒷모습이 작아지는 걸 보며 발걸음을 옮겼죠. 집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인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죠. 골목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대문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또 사왔냐는 말투였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소주병을 꺼냈어요. 식탁에 앉았죠. 소주잔을 꺼내 따랐어요.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어요. 벽시계를 올려다 봤어요. 10시 15분이었어요. 잔을 들어 입에 댔어요. 차가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딸 이름이 떴어요. 수화기를 들었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좀 바꿔달라고만 하더군요. 저한테 할 말은 없냐고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통화가 끊겼죠. 거실로 나가 아내에게 전화기를 건넸어요. 딸이라고 말했죠. 아내가 봤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소주잔을 비웠어요. 또 따랐죠. 창밖으론 어둠만 가득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8년을 산 얼굴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소주잔을 움켜쥐었죠. 술을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날 밤이 되살아났어요. 빗소리, 와이퍼 소리,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눈을 떴어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소주병은 어느새 반쯤 비어 있었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30년째 반복되는 밤이었죠. 1994년 11월 17일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새벽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있었죠. 동료들과 소주를 몇 잔 걸쳤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죠. 택시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밤 10시였어요. 도로는 한산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가을 장마 소식을 전하더군요. 엑셀을 밟았어요.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죠.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교차로를 빠져나갔죠. 앞에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신호는 녹색이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차체가 옆으로 흔들렸죠. 멈추지 않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어요. 차가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뒤편 도로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뛰어갔어요. 여자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부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었죠. 손을 뻗어 맥박을 짚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적이 없었어요. CCTV도 보이지 않았죠.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감옥에 가겠구나. 가족은 어떻게 되지? 모든 게 끝이구나. 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었죠. 핸들을 잡았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나갔죠. 사이드 미러에 쓰러진 사람이 점점 작아졌어요. 빗길을 달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와이퍼처럼 계속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신문에 났어요. 뺑소니 사고였죠. 피해자는 28살 박수진이었어요. 임신 8개월이었대요. 엄마와 아기 모두 사망했어요.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어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택시를 버렸어요. 지방으로 내려갔죠. 이름을 바꿨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공사판에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했죠. 어떻게든 살아갔어요. 하지만 매일 밤 10시가 되면 그 순간이 되살아났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방 도시로 내려간 뒤 김태식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이태식이 됐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돈을 건넸죠. 새 신분증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였어요. 등이 휘었어요. 말수가 줄었죠. 동료들은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입을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올까 두려웠어요. 2년 뒤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지금의 아내였죠. 그녀도 사연이 있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나 결혼했죠. 딸이 태어났어요. 딸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망설이냐고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다른 이름을 지었어요. 지은이라고 지었죠. 평범한 삶이었어요. 딸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학교에 들어갔죠. 성적은 중간쯤 했어요. 말썽도 부리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요. 안으려고 하면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생각났어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술을 마셨어요. 처음엔 아내가 말렸어요. 몸 상한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0시에 소주 한 병. 그게 저의 속죄였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마셨어요. 3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딸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아빠는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술을 마시냐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습관이라고만 했죠. 딸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그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고등학생이 되더니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어요. 대학에 가더니 아예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갔죠. 전화도 아내하고만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30년을 살았는데 느낌이 온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했어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딸이 취직했어요. 회사 다닌다고 연락이 왔죠.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대신 전했어요. 잘하고 있대요. 그렇게 멀어져 갔죠. 저는 그저 매일 밤 10시에 소주를 마셨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하얀 카드가 나왔어요.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눈을 크게 떴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딸이 결혼을 한대요. 신랑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호. 예식 날짜는 다음 달 5일. 시간은 오후 2시. 그리고 장소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그 주소가 낯설지 않았어요. 정확히 알았죠.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초대장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초대장을 다시 봤어요. 예식장 이름이 선명했어요. 그 동네에 갈 수 있을까?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초대장 받았냐고 물었어요.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딸이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꼭 오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댁 어른들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죠. 신랑 아버지가 꼭 뵙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댁 어른, 그분들은 누구일까? 혹시?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요. 서울이 좁은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라고 해서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쓰러진 임신부,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도망치듯 떠난 제 모습. 다음 날 아내에게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지은이가 시집 가는구나. 예식장이 어디냐고 물었죠. 주소를 가리켰어요. 아내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까워서 좋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짝 말랐죠.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많이 긴장되나 봐요. 딸 결혼식인데 당연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이번 주말에 시댁 식사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래요. 꼭 오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번 주 일요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분들을 마주할 자신도 없어. 밤 10시가 됐어요.
편의점에 갔어요. 소주를 샀죠. 집에 와서 마셨어요.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취기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30년 전 그날 밤처럼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거울 앞에 섰죠.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옷이라 어색했어요. 넥타이를 맸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대신 매줬어요. 멋있어요. 웃으며 말했죠.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죠. 손에 땀이 났어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아내는 옆자리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길을 찾았죠.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동네였구나. 30년 전 그날 밤. 빗속을 달리던 그 거리. 식사 약속 시간은 일시였어요. 아직 2시간이 남았죠. 차를 세웠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왜 여기서 세우냐고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카페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저는 혼자 차에서 내렸어요. 걸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죠. 그곳이었어요. 사고 현장. 횡단보도는 그대로였어요. 주변은 많이 바뀌어 있었죠.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도로의 모양은 똑같았어요. 횡단보도 옆에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그곳에 무언가 세워져 있었죠. 다가갔어요. 위령비였어요. 하얀 대리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박수진, 태아와 함께 영면. 1994년 11월 17일. 무릎이 꺾였어요. 비석 앞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뒤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죠.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옆에 섰죠. 무릎을 꿇고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비석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혹시 수진이를 아시냐고요? 대답이 막혔어요. 입술이 떨렸죠.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이 동네 사시냐고요? 친척이냐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들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딸이라고 말했죠.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뺑소니 사고였다고요.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매주 이곳에 온다고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30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범인을 찾아야 딸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입을 열려고 했죠.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혹시 알게 되면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을 받았어요. 박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노인이 일어서더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혼자 남았어요. 비석을 다시 봤어요. 박수진. 그 이름이 선명했어요. 제가 죽인 사람. 태어나지 못한 아기.
30년간 저를 괴롭힌 존재. 이 말을 비석에 댔어요. 차가운 돌에 감촉.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한정식집이었죠. 딸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예뻐 보였죠. 웃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달려왔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오랜만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신랑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신랑은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훤칠했죠. 예의 바른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신랑 부모. 어머니가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신랑 아버지를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노인이었어요. 아까 위령비 앞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 박영수, 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 박수진의 아버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박영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까 위령비에서 뵀죠. 반가워요. 인연이네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왔죠.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짚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딸이 계속 눈치를 봤죠. 박영수가 말했어요. 사돈 어르신, 제 사정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를 봤어요. 저희 큰딸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 오빠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누나래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박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키우면서 조금씩 위로받았죠. 이제 이 아이가 장가를 가니 제 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저를 놓았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딸이 등을 두드렸어요. 아빠 울어요? 감동했어요? 아내가 대신 말했어요. 저희 신랑이 원래 감수성이 많아요. 웃으며 둘러댔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었어요. 저만 침묵 속에 있었죠. 식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박영수가 다가왔어요. 사돈 어르신, 오늘 뵙게 돼 정말 기쁩니다. 좋은 따님 키우셨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차에 올랐어요. 아내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좋은 분들이네요. 지은이 복 많았어요. 신랑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핸들을 잡고 앞만 봤죠.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 섰어요. 빨간불이 켜졌죠. 멈춰 섰어요. 옆 차선에 택시가 섰어요. 택시 안에 운전기사가 보였죠.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거울 앞에 섰죠.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맸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대신 매줬어요. 멋있어요. 웃으며 말했죠.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화장을 고쳤어요. 저는 창밖만 봤죠.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딸이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예뻤어요. 정말 예뻤죠. 아빠 왔어요? 웃으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긴장했구나.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식장으로 나왔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양가 부모 자리가 앞쪽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박영수 부부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우리도 자리에 앉았죠. 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흘렀어요. 신랑이 입장했죠. 그 다음 딸이 들어왔어요. 아내와 함께 입장했어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무거웠죠. 주례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한다고 했죠. 사랑과 신뢰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평범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축사 순서가 됐어요. 신랑 아버지 박영수가 일어섰어요. 무대로 올라갔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제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을 키우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 하늘에 계신 딸에게도 고맙다고요. 오빠를 보내줘서 고맙다고요.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라고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죠. 다음은 신부 아버지 차례였어요. 사회자가 호명했어요. 신부 아버지 이태식 씨. 모두가 저를 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대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랐죠.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객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딸이 보였어요. 신랑이 보였죠. 박영수가 보였어요. 아내가 보였어요.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제 딸이 시집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 막혔어요. 한참을 침묵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아내가 일어서려 했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박영수가 고개를 가웃했어요. 30년 전 계속 말했어요. 1994년 11월 17일 밤 10시 비가 오던 날 저는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임신부를 치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비명소리가 들렸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수가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당신이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울부짖었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신랑이 딸을 붙잡았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죠.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박영수 앞에 엎드렸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30년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영수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았죠. 아프지 않았어요. 다시 맞았어요. 코에서 피가 났죠. 괜찮았어요. 맞아야 했어요. 더 맞아야 했죠. 경찰이 왔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차가운 쇠의 감촉. 끌려나갔어요. 뒤돌아봤어요.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망연자실해 있었죠. 박영수가 무너져 있었어요. 예식장 문이 닫혔어요. 밖으로 나왔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처럼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어요.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이 안 갔죠. 경찰차에 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었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죠. 하지만 제 인생은 끝났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죠.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볼펜을 건넸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모든 것을 적었어요. 그날 밤의 일, 술을 마신 것, 사고를 낸 것, 도주한 것, 이름을 바꾼 것, 30년간 숨어 산 것,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죠. 진술서를 건넸어요. 형사가 읽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왜 이제야 자수했냐고 물었어요. 대답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고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끝내야 했다고요. 유치장으로 옮겨졌어요. 좁은 방이었죠.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어요. 철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혼자 남았죠. 처음으로 정말 혼자가 됐어요. 벽에 기대 앉았어요. 무릎을 껴안았죠. 눈을 감았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 울고 있던 얼굴,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내의 얼굴도 보였어요. 주저앉아 있던 모습, 믿을 수 없다는 표정, 30년을 속였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박영수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주먹을 휘두르던 모습, 눈물을 흘리던 모습, 당신이 그 사람이었냐고 외치던 목소리, 모두를 배신했어요. 모두에게 거짓말했죠. 30년간 비겁하게 살았어요. 이제 끝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무거운 돌을 떨쳐낸 기분이었어요. 벽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죠. 매일 소주를 마시던 시간. 하지만 유치장엔 소주가 없었어요. 편의점도 없었죠. 그냥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의식. 오늘 처음으로 깨졌어요. 밤 10시에 소주를 마시지 않았죠. 그런데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죠. 비가 그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어요. 별을 세었어요. 10, 20, 30. 숫자를 세는 게 의미 없어졌죠. 그냥 봤어요. 반짝이는 빛을 그냥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죠. 30년 전 그날 밤. 도망쳤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 멈춰서 책임을 져야 했어. 그랬다면 박수진의 가족도 조금은 위로받았을 거야. 나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고.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췄죠. 고백했어요.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햇살이 철창 사이로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얼굴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빛이 눈꺼풀을 통과했죠. 붉은 빛이 보였어요. 형사가 왔어요. 검찰로 이송된다고 했죠.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고 말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밖으로 나왔죠. 복도를 걸었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후회하냐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30년 전에 했다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요. 경찰서 문을 나섰어요. 밖에 누군가 서 있었죠. 딸이었어요. 홀로 서 있었어요. 눈이 붓고 상기되어 있었죠. 울다 온 얼굴이었어요. 걸음이 멈췄어요. 딸을 봤죠. 딸도 저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그저 눈으로만 대화했어요. 딸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 물었죠.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가 용기 낸 거 알아요. 그게 조금은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죠. 딸이 다가왔어요. 포옹했어요. 처음이었죠. 이렇게 안아본 게 30년 만에 처음 제대로 안아봤어요. 형사가 재촉했어요. 가야 한다고 했죠. 딸을 놓았어요. 뒤돌아봤죠.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흔들었어요. 수갑찬 손으로요.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딸이 점점 작아졌죠.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남았어요. 선명하게 남았죠. 감옥에 갈 거예요. 오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소주병을 내려놓았어요. 30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났죠. 정직하게 살 거예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요. 그날 밤 독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밤 10시가 됐죠. 소주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의 별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그 빛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죠?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소주 없이도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